어르신,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현의 목소리가 청담동 한정식집에 울렸다. 그의 명품 정장이 초명을 받아 번들거렸다. 죄송합니다. 손녀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서. 노인이 떨며 말했다. 낡은 점퍼와 지팡이가 그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했다. 손녀? 할아버지, 여기 코스 요리가 얼만 줄 아십니까? 태연의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박민수, 최준호, 그리고 이소영. 모두 노인을 훑어봤다. 준호야, 찍어야지. 소영이 휴대폰을 들었다. 인플루언서에게 모든 순간은 콘텐츠였다. 저, 혹시 물 한 잔만.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는 김동철 회장, 태현의 아버지였다. 아들을 시험하려는 계획이었다. 물? 어르신, 여기는 생수도 비쌉니다. 태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10,000원권을 바닥에 던졌다. 지폐가 바닥에 떨어지며 얇게 흩어졌다. 태연아, 너 진짜 최고다. 민수가 웃었다. 준호는 카메라 앵글을 잡았다. 여기는 어르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복지관은 저쪽입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혔다. 낡은 무릎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다. 10,000원을 주우며 김 회장은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연기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진심이었다. 할아버지 허리 괜찮으세요? 소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할아버지 뜬금? 이게 현실. 부자 클래스. 댓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이제 가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태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졌다. 아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문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레스토랑 안에의 시선들이 그에게 꽂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김 회장은 차가운 청담동 밤거리에 홀로 남겨졌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다. 아들의 본성을 시험하기 위한 연극. 3시간에 걸친 특수분장, 낡은 점퍼, 구부정한 지팡이.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망설임 없이 변호사 번호를 눌렀다. 김 변호사님, 김동철입니다. 상속 서류를 전부 수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김태현을 완전히 제외하고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도록. 레스토랑 안 태현과 친구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결과를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김태현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뀔 운명이었다. 억만장자에서 밑바닥 배달원으로 곤두박질 칠 예정이었다. 태현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처참하게 뒤바뀔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오전 시, 김태현은 펜트하우스 침대에서 늦잠을 잤다. 간밤의 과음으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젯밤 클럽에서 값비싼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가 놓여 있었다. 평소 같으면 헬스클럽으로 향했을 테지만 오늘은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이소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어젯밤 라이브 방송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는 내용이었다. 오빠 조회수 봤어. 무려 10,000뷰를 돌파했어. 우리 이제 완전 유명해진 거 같아. 그때
현관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활짝 열자 뜻밖에도 김상민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김태현 씨, 안녕하십니까? 급하게 전해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하얀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김태현 씨는 오늘부로 모든 상속 권한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태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한강물류의 모든 재산은 앞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딱딱했다. 어젯밤 김태현 씨가 심하게 모욕을 줬던 그 노인분이 바로 회장님이셨습니다. 태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어젯밤 레스토랑에서의 끔찍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니에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인 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태현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회장님께서는 김태현 씨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태현에게 건넸다. 앞으로 개월 동안 한강물류의 배달 부서에서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게 될 겁니다. 월급은 고작 10,000원. 하루 시간 오토바이 배달 업무입니다. 배달이라니요? 제가 왜 그런 천한 배달 일을? 태현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회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김태현 씨가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몸소 깨닫고 평범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만약 개월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한다면 회장님께서는 김태현 씨와 완전히 의절하실 겁니다. 제가 만약 개월 동안 그 배달 일을 묵묵히 견뎌낸다면 다시 아들로서 저를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현이 간절하게 매달렸다. 그건 그때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현 씨에게 과연 진정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태현 씨가 현재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는 오늘 저녁 시까지 반드시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태현 씨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차량 역시 전부 회수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도대체 어디에서 살아야? 태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태현 씨를 위해 구로구에 있는 아주 작은 원룸 하나를 급하게 구해놨습니다. 월세는 10,000원이고 보증금은 10,000원입니다. 첫 달 월세는 회사에서 지원해 드릴 겁니다. 태현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들어 절친한 친구 박민수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큰일 났어. 정말 큰일이 났다고. 그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가 날 상속에서 제외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뭐, 진짜야? 태연아, 사실이면 우리 거리 둬야 할 것 같아. 알잖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민수야, 우리년 친구잖아. 미안해. 나도 체면이 있지.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어. 너랑 어울리지 말래. 전화는 뚝 끊겼다. 준우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톡은 일십. 마지막 희망으로 소영에게 전화했다. 소영아, 나야. 오빠, 인터넷 기사 봤어. 정말 상속에서 제외된 거야.
소영의 목소리도 싸늘했다. 응,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잖아.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오빠, 미안해. 나는 안정적인 미래가 필요해. 구독자들한테도 이미지 관리해야 하고. 어젯밤 영상 때문에 댓글이 너무 안 좋아졌어.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오후 시 회사 직원들이 펜트하우스로 몰려왔다. 태연의 모든 소유물을 정리하러 온 것이다. 10,000원짜리 롤렉스, 10,000원짜리 루이비통 지갑, 옷장 가득한 명품 정장들. 모든 게 회사 소유로 분류됐다. 아버지 돈으로 산 것들이니까. 이것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직원이 태연의 골프채들을 가리켰다. 한 세트에 10,000원이 넘는 일본제 골프채들. 제발요. 이것만은 지시사항이에요. 저녁 시 태연은 커다란 캐리어 하나만을 들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평생 모은 개인적인 물건이라고는 옷 몇 벌과 개인 용품들 뿐이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페라리를 바라봤다. 빨간색 차체가 조명에 번쩍였다. 내일부터는 이 차도 남의 것이 된다. 택시. 처음으로 택시를 잡았다. 구로구 원룸까지 택시비만 10,000원이 나왔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안 쓸 돈이었는데 이제는 소중한 돈이 됐다. 구로구 원룸은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다. 평 펜트하우스에서 평 원룸으로 너무나 극명한 차이였다. 창밖으로는 치킨집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배달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지나다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시간 전만 해도 세상의 왕자였는데 이제는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휴대폰에 알람을 맞췄다. 오전 시 내일부터 한강물류 배달원으로 출근해야 했다. 월급 10,000원, 하루 시간, 오토바이 배달, 개월 일을 견뎌야 했다.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태연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토바이도 제대로 몰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개월만 참으면 되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년 만에 처음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절망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내일부터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다. 알람이 맹렬하게 울렸다. 오전 시 태연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원룸 밖에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가 밤새 귓가를 맴돌았다. 아, 진짜 해야 하는 거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꿈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현실이었다. 김태연이 배달원이 되는 날이었다.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다. 연간 단 한 번도 육체 노동을 해본 적 없는 몸이었다. 헬스장에서 운동은 했지만 그건 몸매 관리용이었다. 진짜 이를 위한 체력은 전혀 없었다. 오전 10분, 구로구에 있는 한강물류 배달센터에 도착했다. 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층은 오토바이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고 층이 사무실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다. 무섭다기보다는 창피했다.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신입이구나. 계단에서 마주친 대 남성이 말을 걸었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겉무스름했고 손은 까칠까칠했다. 네, 김태연입니다. 나는 팀장 박성수야. 어디서 왔어? 박 팀장은 회장의 지시로 태연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 층 사무실에 들어가자 명정도의 배달원들이 모여 모두 태연을 한 번씩 쳐다봤지만 특별한 관심은 없어 보였다. 그냥 새로운 신입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얘들아, 신입 김태연이야. 박 팀장이 간단히 소개했다. 어디서 일했어? 처음입니다. 처음? 나이가 몇인데 처음이야. 대초반의 배달원이 물었다. 이준호였다. 서른둘입니다. 어? 애 배달 처음? 뭐 하다 왔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새 배달을 처음 한다는 게 이상했던 것이다. 그냥 사정이 있어서요. 태연이 얼버무렸다. 태연아, 오토바이 면허 있지? 박 팀장이 물었다. 네, 있습니다. 사실 면허는 있었다. 대학생 때 친구들과 놀려고 딴 거였다. 하지만 실제로 타본 건 몇 번 없었다. 그럼 이거 타고 연습해봐. 중고 스쿠터였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여기저기 찌그러진 흔적이 있었다. 태연의 페라리와는 천지 차이였다.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꺼져버렸다. 클러치 조작을 잘못한 것이다. 이상하네. 왜 꺼지지? 야, 진짜 처음이네. 면허만 있고 실력은 꽝이구나.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비웃었다. 분 동안 주차장에서 연습했다. 넘어지기를 3번, 벽에 부딪히기를 2번 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아저씨, 진짜 못하네. 대후반에 김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살인대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나? 나이 차이 나니까 아저씨지. 그런데 정말 못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언제 배달 나가려고 해요? 민석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조금 더 연습하면 하루에 건은 돌아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건도 못 돌 것 같은데요. 오전시 드디어 첫 배달을 나갔다. 신림동까지 짜장면 2그릇을 배달하는 거였다. 거리상으로는 정도였다. 를 보면서 출발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 일방 통행길로 역주행을 해버린 것이다. 거기 배달원, 뭐 하는 거야?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태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다시 길을 찾아서 가는데 이번에는 주소를 잘못 찾았다. 번지와 번지를 헷갈린 거였다. 배달 왜 이렇게 늦어요? 드디어 찾아간 집주인이 인상을 쓰며 말했다. 분이나 걸렸던 것이다. 처음이라. 처음이면 연습을 하고 오던가? 짜장면이 다 굳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장사해요? 고객이 화를 내며 문을 쾅 닫았다. 태연은 오토바이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첫 번째가 끝났는데 건이 더 남아 있었다. 오후시, 점심시간이었다. 다른 배달원들은 다 함께 모여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태연은 끼워주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먹었다. 원짜리 컵라면. 차가운 면발이 목을 넘어갔다. 기자요. 사회부 기자가 돼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고 싶어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다. 태현이 계산대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올려놓았다. 꿈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은지가 태연의 손을 보며 안타깝게 말했다. 핸드크림이라도 바르세요. 태현은 말없이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섰다. 거칠어진 손, 낯선 풍경. 그의 손끝이 떨렸다. 다음 날 배달 중 횡단보도 앞 초등학생 무리가 뛰어갔다. 그중 한 명이 넘어졌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괜찮니? 태현이 아이에게 달려갔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파요?
아저씨가 약 발라줄게. 어디 다친 데는 없고. 태현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무릎에 상처를 살폈다. 집이 어디야? 데려다 줄게. 아이는 태현을 올려다보며 울먹였다. 저 혼자 집에 있는데. 태현은 아이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낡은 아파트, 좁은 복도. 아이의 집은 층이었다. 혼자 살아. 태현이 아이의 집 문 앞에서 물었다. 네, 엄마는 밤늦게 일하러 가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다. 태현은 아이의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텅 빈 복도, 닫히는 문. 그의 숨결이 차가웠다. 센터 복귀 후 박 팀장이 태현을 불렀다. 김태현, 잠깐 이리 와봐. 무슨 일이시죠? 너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배달 건수도 줄고 딴짓하는 거 아니야? 박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이 정도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보고 있잖아. 박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현은 고개를 숙였다. 너 혹시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박 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어? 나가봐? 박 팀장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다. 태현은 사무실을 나섰다. 무거운 침묵. 퇴근 후 태현은 며칠 전 만났던 박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낡은 아파트, 어두운 복도. 계세요? 태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며칠 전에 폐지 줍는 거 도와드렸던 사람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태현을 바라봤다. 아니, 어쩐 일이세요? 혹시 민준이 보러 왔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학교 갔어요. 곧 돌아올 시간인데. 할머니는 태현을 방으로 안내했다. 낡은 가구, 좁은 공간. 할머니, 혹시 생활이 어려우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고, 괜찮아요. 이렇게 도와주시려는 마음만으로도 고맙죠.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서 할머니 마음을 잘 압니다. 태연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할머니,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받아주세요.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태연은 억지로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줬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민준이 덕분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태연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며칠 후 태연은 배달 중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정근지였다. 은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문을 팔고 있었다. 은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태연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물었다. 아, 안녕하세요. 낮에는 여기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요. 은지는 밝게 웃었다.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신문 배달까지. 기자 꿈을 이루려면 뭐든지 해야죠. 은지는 씩씩하게 말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신문 몇 부 살게요. 태현은 은지에게서 신문을 샀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달 일은 괜찮으세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은지 씨도 힘내세요. 태현은 은지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배달을 시작했다. 그날 밤, 태현은 은지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았다. 은지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은지가 태연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태연은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골랐다. 태연 씨도 수고하세요. 아, 그리고 이거 드릴게요. 은지는 태연에게 작은 핸드크림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며칠 전에 손이 거칠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바르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은지는 수줍게 웃었다. 태현은 핸드크림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태연 씨 덕분에 힘이 나요. 태연은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 따뜻한 핸드크림. 다음 날 아침, 태현은 아버지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태현아, 잘 지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태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힘든 일은 없니? 혹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렴. 괜찮습니다. 아버지, 돈은 충분합니다. 태연은 거짓말을 했다. 그래, 알았다. 몸 건강히 잘 지내라.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태현은 아버지의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다시 배달, 헬멧, 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만큼 충격적인 장면은 아니었지만 태연의 눈앞에는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작은 동네 서점을 꿈꾸며 은지의 눈이 반짝였다. 그 빛은 태연에게 어색했다. 매일 컵라면만 드세요. 은지가 물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네, 요리할 줄 몰라서요. 그럼 몸이 안 좋아져요. 잠깐만요. 은지가 편의점 뒤쪽에서 도시락을 가져왔다. 제가 싸온 건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같이 드실래요?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아니에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은지가 웃으며 도시락을 내밀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한 숟갈을 뜨는 순간 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마지막으로 집밥을 먹은 게 언제였던가?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맛 때문만은 아니었다. 누군가의 정성이 느껴졌다. 새벽부터 은지가 정성스레 준비했을 도시락. 어머, 눈물이. 아, 그냥 너무 고마워서요. 태연이 눈물을 훔쳤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에 10,000원씩 식비를 쓰던 그였다. 지금은 누군가 나눠주는 도시락 한 숟갈에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이 출근하려는데 문 앞에 작은 통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이었다. 쪽지도 함께였다. 어제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아침은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역국 끓였으니 드세요. 층 박순자. 태연은 미역국을 떠먹으며 또 눈물이 핑 돌았다. 언제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아봤던가. 그날 배달을 하면서 태연은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보았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 한 집에 배달을 갔는데 할머니 혼자 사시는 듯 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년에 한 번 정도 와. 외롭지 않으세요? 뭐, 익숙해졌어. 그런데 요즘 배달하는 분들이 참 친절해. 총각처럼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태연은 생각했다. 자신은 부모님께 년에 몇 번이나 안부를 물었을까. 그날 저녁 태연은 원룸에서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과 은지가 나눠준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다. 일주일 전 10,000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배는 더 맛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1. 일주일 전만 해도 끔찍하게 긴 시간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기분이었다. 사람들이 다들 착하네. 태연은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 은지의 자연스러운 친절, 민준이의 순수한 인사.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거울을 봤다. 일주일 전보다 얼굴이 훨씬 건강해 보였다. 햇볕에 그을려 남자다워 보였고 눈빛도 달라진 것 같았다. 이상해. 왜 기분이 좋아지지? 분명 힘든 일상이었는데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작은 친절들이 쌓여서 그런 걸까? 내일 아침에도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실까? 은지는 또 도시락을 나눠줄까? 민준이는 또 그렇게 밝게 인사해줄까? 생각만 해도 미소가 번졌다. 일이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주가 흘렀다. 태연의 배달 실력은 제법 늘어 있었다. 하루 건 정도는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동료들도 이제는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농담을 섞어가며 대화했다. 아저씨, 오늘 건이면 거의 평균치네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그런데 진짜 신기해요. 처음엔 건도 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늘다니. 이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태연은 머리가 좋았다. 효율적인 배달 루트를 금방 파악했고 고객 응대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매일 아침 시 태연이 출근하면 박순자 할머니도 폐지 줍기를 나가셨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할머니, 오늘도 나가세요? 그래야지. 안 나가면 민준이 우유값도 못 벌어. 할머니는 항상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태연의 눈에는 피로가 역력해 보였다.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고마워. 그런데 총각도 힘든 일하잖아. 서로 힘내자. 할머니의 말에 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로 힘내자니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던가. 어느 저녁 층에서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태연은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 총각. 민준이가 천식이 심해져서 문을 열어보니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데 응급실비가 너무 비싸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 때문에 아이의 치료를 미룬다는 게 마음 아팠다. 태연은 지갑을 꺼냈다. 주간 모은 돈이 10,000원 정도 있었다. 월세 10,000원을 빼면 10,000원이 남는 돈이었다. 할머니, 이거 쓰세요. 10,000원을 꺼내 할머니께 드렸다. 이게 뭐야? 이럴 수는 없어. 괜찮아요. 제가 번 돈이에요. 그 순간 태연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돈을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뿌듯했다. 자신이 번 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게 신기했다. 태연은 할머니와 함께 민준이를 응급실에 데려갔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할머니와 민준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민준이 괜찮지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천식 발작이에요. 다행히 빨리 와서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약만 잘 쓰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저씨, 고마워요. 민준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도 태연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
할머니 왜 우세요? 고마워서. 민준이 아빠 엄마가 없어진 뒤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할머니의 말에 태연도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총각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돈을 제가 번 돈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번 돈으로 누군가를 도왔어요. 그 말을 하니 정말 뿌듯했다. 아버지 돈으로 사치스럽게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다. 그날 밤 편의점에 가니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괜찮아요? 네. 이웃집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다. 대단해요. 요즘 이웃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남의 일에 관심 없었죠. 태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해요. 태연이 컵라면을 먹으면서 말했다. 뭐가요? 돈을 쓰는 게 예전엔 제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도울 때 더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제가 번 돈으로 책을 사서 도서관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은지가 공감했다. 그런 기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많이 좋아졌다. 약을 잘 먹어서 기침도 줄어들었다. 아저씨, 맑은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핏기 없던 얼굴은 사라지고 아이는 종이학을 내밀었다. 아저씨 주려고 만들었어요. 민준아, 괜찮아? 태연이 물었다. 네. 할머니가 아저씨 덕분에 나았대요. 고마워. 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10,000원짜리 선물보다 귀한 종이학이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아저씨 요즘 달라지셨네요. 이준우가 말을 걸었다. 처음엔 배달만 하더니 요즘은 손님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인기 많으시던데요? 김민석이 맞장구 쳤다. 오늘도 할머니 한 분이 친절한 배달원 언제 오냐고 전화하셨어요. 태연은 그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돈만 받던 집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으로 다가왔다. 한부모 가정 아이의 해맑은 미소, 혼자 사는 할머니의 반가운 얼굴, 야근하는 직장인의 감사 인사. 모두 열심히 사는구나. 예전엔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았다. 저녁,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총각 잠깐 올라와 봐. 층에는 정성껏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오랜만에 보는 집밥이었다. 이게 뭐예요? 태연이 물었다. 고마워서 민준이 살려준 은혜를 어떻게 갚나 싶어서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필요 있어. 총각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도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아? 할머니,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태연은 생각했다. 10,000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지금이 100배는 더 행복하다고. 할머니, 저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남 도와주기가 쉬운 일이야.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남의 일에 관심 없었죠. 그럼 뭐가 바뀐 거야? 태연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제가 힘들어 보니까 다른 사람의 힘든 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원룸. 태연은 민준이 준 종이학을 바라봤다. 작고 단순했지만 마음이 느껴졌다. 이상해. 예전보다 훨씬 가난한데 왜 더 행복하지? 지갑을 보니 10,000원밖에 남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텐데 휴대폰을 확인했다. 1.
한 달 전만 해도 끔찍하게 길었는데 지금은 괜찮았다. 아니, 오히려 더 배우고 싶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알 것 같아. 창밖에는 늦은 시간에도 배달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자신처럼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감사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2달 후 태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몸은 탄탄해졌고 배달 실력도 늘었다. 하루 평균건을 소화했다. 아저씨, 이제 진짜 프로네요. 김민석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손님들 사이에서 아저씨 인기 정말 대단해요. 어제도 친절한 배달원 아저씨 언제 오냐고 전화 왔거든요. 이준호도 웃으며 말했다. 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다. 그런데 아저씨, 정말 신기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딴 사람 같아요. 뭐가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뭔가 공허해 보였는데 지금은 살아있어 보여요. 어느 토요일 오후 태연은 처음으로 동네 도서관에 가봤다. 민준이가 도서관 아줌마가 친절하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작은 도서관에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책을 읽고 있었다. 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보고 태연은 깜짝 놀랐다. 아, 은지 씨? 정은지였다. 편의점에서만 보던 그녀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어머, 태연 씨, 은지도 반가워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밤에 편의점 알바해요. 아저씨도 책 읽어주세요. 한 아이가 태연에게 말했다. 저는 잘 못 읽는데요. 괜찮아요. 은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태연 주위로 몰려들었다. 순수한 눈망울이 반짝였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은지가 격려했다. 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어주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책 읽기가 끝난 후 은지와 태연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태연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의외였어요.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예전엔 아이들을 귀찮아했는데 지금은 그들의 순수함이 좋았다. 은지 씨는 정말 대단해요. 낮에 도서관 일하고 밤에 편의점 알바하고 꿈이 있으니까요. 언젠가 제 서점을 갖고 싶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책 읽을 수 있고 어른들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요. 그런데 태연 씨는 어떻게 배달 일을 하게 되셨어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뭐 인생이 꼬인 거죠. 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었지만 진심으로 대답하고 싶었다. 예전엔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남의 아픔에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가 크게 깨달은 거죠. 지금의 태연 씨를 보면 그런 분 같지 않은데요.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요. 은지 씨 같은 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은지가 제안했다.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아니에요. 저도 혼자 먹기 싫었어요. 두 사람은 동네 분식집에 갔다. 떡볶이와 순대, 김밥을 시켰다. 태연에게는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이었다. 처음 드세요? 아, 그냥 평소에 잘 안 먹었어요. 태연이 얼버무렸다. 사실 고급 레스토랑만 다녔었다. 태연 씨는 행복해요? 은지가 갑자기 물었다.
행복이요? 네, 지금 삶이요. 태연은 잠시 생각했다. 2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네, 의외로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돈은 없지만 꿈이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은지의 말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가니 문 앞에 편지가 있었다. 할머니가 쓴 편지였다. 총각에게 오늘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받아쓰기 시험에서 점을 맞았대요. 민준이가 그러는데 총각이 같이 공부해줘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내일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저녁 먹어요. 민준이가 총각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해요. 숨결이 차가웠다. 순자 할머니의 편지 한 장, 잊었던 온기를 되살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준이가 크레파스를 든 손을 번쩍. 아저씨, 그림 봐요. 서툰 그림 속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뭔데? 태연의 무심한 물음에 민준이 외쳤다. 할머니, 나, 아저씨, 우리 가족. 태연의 심장이 쿵, 가족이라니. 아저씨도 이제 가족이죠? 민준의 눈이 간절히 빛났다. 그럼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녁 식탁, 순자 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총각, 언제까지 있을 겐가? 글쎄요, 아직은. 태연이 답했다. 총각은 배달일만 할 사람은 아닐 텐디. 할머니의 눈빛에는 걱정이 스쳤다. 지금도 좋아요. 태연이 웃어 보였다. 그래도 총각은 큰일 할 사람 같아. 공부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칭찬에 태연의 얼굴이 굳었다. 공부는 지겹도록 했지만 중요한 건 배우지 못했으니까. 편의점 앞 태연은 은지에게 민준이 그림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정말 감동적이다. 가족이라고 불렀다니 은지가 웃었다. 부담스러워요. 자격이 있는지. 태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왜요? 태연 씨는 가족 같은 분이시잖아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태연 씨가 할머니와 민준이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은지의 눈빛이 따스했다. 은지 씨는 긍정적이네요. 태연이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래요. 태연 씨처럼. 욕실 거울 앞 태연은 달라진 얼굴을 마주했다. 생기로 가득 찬 낯빛, 빛나는 눈빛. 휴대폰 화면에는 남은 시간, 1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지옥 같았던 시간이 아쉬움으로 바뀌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냉혹한 현실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따뜻한 일상 속에 머무를 수 있을까? 늦은 시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보였다. 은지처럼 꿈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할머니처럼 손자를 위해 폐지를 줍는 사람. 동료들처럼 가족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거구나. 태연은 중얼거렸다. 민준이의 그림을 다시 꺼내 들었다. 손을 잡고 웃는 세 사람. 언제부터 이 삐뚤빼뚤한 그림이 수백억짜리 명화보다 소중하게 느껴지게 된 걸까?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지. 태연은 다짐했다. 아버지가 원했던 변화가 이런 것이었을까? 돈과 권력보다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침대에 누워 태연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은지와 함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로 했다. 할머니, 민준이와 저녁 식사도 할 예정이다. 배달 동료들과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남은 개월 어떻게 채워갈지
가슴이 설렜다. 개월 후 태연은 동네에서 친절한 배달원으로 유명해졌다. 고객들이 그를 지명해서 주문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태연 씨, 큰일 났어요. 은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렸다. 무슨 일이에요? 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불러서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배달 중이었지만 태연은 오토바이의 방향을 틀었다. 응급실. 민준이가 울먹이며 서 있었다.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현실. 민준아, 괜찮아. 아저씨 왔어. 태연이 민준이를 안았다. 민준이의 몸이 떨렸다. 할머니가 안 깨어나요. 폐지 줍다가 쓰러지셨대요. 민준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잖아. 태연이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할머니 없는 민준이는 상상할 수 없었다.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가 물었다. 네, 그런 셈입니다. 태연이 답했다. 법적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민준이에게는 태연밖에 없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입원이 불가피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태연의 심장은 요동쳤다. 입원 기간은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태연이 물었다.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입원비가. 의사가 말을 흐렸다. 일주일 입원비, 최소 10,000원. 태연은 지갑을 확인했다. 개월 동안 모은 돈은 10,000원 남짓. 부족했다. 민준이는 어떻게 하죠?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가 돌볼게요. 태연이 말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하지만 태연 씨도 일을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은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태연은 깨달았다. 이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출근해서 할머니의 상황을 설명하자 배달 동료들이 나섰다. 아저씨, 저희가 아저씨 목까지 책임질게요. 이준우가 외쳤다. 그럴 수는 없어. 여러분도 힘들 텐데. 태연이 만류했다. 아니에요. 아저씨는 평소에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김민석도 동의했다. 동료들은 돈을 모아 봉투를 태연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태연이 놀라 물었다. 저희가 조금씩 모은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봉투 안에는 10,000원이 담겨 있었다. 박 팀장도 태연을 불렀다. 태연아, 당분간 반나절만 일해도 괜찮다. 팀장님, 그러면 제 월급이. 태연이 걱정했다. 신경 쓰지 마.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 팀장의 배려에 태연의 눈가가 젖었다. 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런 말을. 어서 할머니 모시고 와. 팀장이 태연의 어깨를 쳤다. 그날부터 태연은 민준이와 함께 생활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이의 아침밥을 챙겨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반나절 동안 배달 일을 하고 오후에는 민준이를 데리러 갔다. 아저씨, 제가 짐이 되죠? 민준이가 물었다. 무슨 섭섭한 소리를. 민준이 덕분에 아저씨가 더 힘이 나는 걸. 태연의 진심이었다. 민준이를 돌보면서 태연은 어른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은지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다. 은지 씨, 죄송해요.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태연이 말했다. 괜찮아요. 민준이는 저도 좋아하는 아이예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웃사촌이잖아요. 은지의 말에 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웃이라니. 언제부터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된 걸까?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가 깨어났다. 민준이는 어디 있냐? 할머니가 물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옆에서 잘 돌봤어요. 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총각이 정말 고맙구먼. 민준이 때문에 고생이 많았을 텐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생은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께 더 많은 걸 배웠어요. 태연이 미소 지었다. 뭘 배웠다라는 겐가? 할머니가 물었다. 진짜 가족이 뭔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태연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입원비는 이미 전부 정산되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태연은 놀라 되물었다. 누가 대신 냈다는 거죠? 익명의 기부자분께서 이미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편지를 건넸다. 총각, 평소에 우리 동네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부디 받아주세요. 동네 주민 일동. 편지를 읽는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이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할머니, 저는 복받은 놈인가 봅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넉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할 풍경. 창밖.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낯설었다. 그날 밤, 네 식구가 좁은 방에 모여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의 미역국, 은지의 반찬. 이상했다. 혼자 먹던 비싼 음식보다 100배는 맛있었다. 함께 먹으니 맛있는 거지. 할머니가 웃었다. 이제 알겠지. 진짜 부자가 뭔지.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는 걸 깨달았다. 휴대폰 액정, 일 남은 시간. 예전엔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랐다. 지금은 아쉬움이 밀려왔다. 정말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 걸까? 이 동네, 이 사람들, 이 일상, 모든 게 소중했다.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계속 도울 겁니다. 지난 넉 달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진짜 삶이었다. 돈과 권력을 되찾는다고 이 소중한 관계를 포기할 순 없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다. 1. 태연은 이미 변해 있었다. 아버지가 원했던 인간으로. 이제 남은 건 증명뿐. 민준의 종이학을 보며 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떤 결과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개월 후 태연은 완벽한 동네 주민이 되었다. 배달 실력은 최고. 고객들의 사랑도 독차지했다.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민주는 모범생이 되었다. 아저씨, 오늘도 건 완주네요. 김민석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요즘 아저씨 덕분에 우리 팀 실적이 최고래요. 이준호도 웃으며 맞장구 쳤다. 태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한 달 후면 개월이 끝난다. 이제는 아쉬움만이 남았다. 그런데 팀장님이 회의실로 오라고 하시던데요. 김민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회의실. 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회의실 안 명예 배달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 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다들 앉아봐. 중요한 말이 있어. 팀장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본사에서 구조 조정 지시가 내려왔어. 우리 팀에서 10명을 내보내야 해. 침묵이 흘렀다. 명중 절반을 자른다니. 왜 갑자기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영상 이후래 배달 물량이 줄었다나 뭐라나.
팀장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팀장님, 그럼 누가 나가는 건가요? 이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직 정해진 건 없어. 하지만 실적이 낮은 순서대로 될 것 같아. 김민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동료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대초반에 정수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의 아내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아직 몰라? 일주일 후에 발표한다고 해. 회의가 끝나자 태연은 분노를 느꼈다. 지난 개월 함께 일하며 그들의 사정을 훤히 알게 되었다. 정수호는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야간까지 뛰었고 강민철은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 대디였다. 오선은 부모님 요양원비를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 이건 말이 안 돼. 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뭐가요? 김민석이 물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는데 경영상 이유로 내보낸다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야, 너 실적 어때? 글쎄, 별로 안 좋아. 그럼 나가는 거 아니야? 배달 중에도 불안감은 계속되었다. 평소보다 더 무리해서 일하려는 동료들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수호 형, 괜찮아요? 태연이 정수호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을 리가 있나? 이 일 잃으면 아내 병원비도 못 낸다고. 정수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민철이 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강민철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초등학생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그에게 이 일은 전부였다. 아빠가 일자리 잃으면 애들 학원도 못 보낸다고. 태연은 가슴이 아팠다. 개월 전 돈을 잃는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다. 지금은 이들의 절망이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다. 박 팀장 역시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팀장님도 힘드시죠?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년 넘게 이 일 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누구를 내보내라고 하는 건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본사 지시야? 내가 어떻게 해? 팀장은 무력해 보였다. 그런데 태연아, 넌 괜찮을 거야. 실적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태연은 편의점에서 은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너무 안 됐어요. 정말 화가 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다. 태연 씨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안전하다고 해서 이 상황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은지는 태연을 다시 보았다. 개월 전만 해도 자신의 일만 걱정하던 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총각 마음 이해해. 함께 일한 사람들이 힘들면 마음 아프지. 할머니,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글쎄, 회사 일은 총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태연은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동료들의 절망적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정수호의 아내는 어떻게 될까? 민철이의 아이들은? 쓴이 형의 부모님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시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모두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그저 숫자에 불과한 걸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개월 약속을 지켜왔는데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아버지를 찾아갈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태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개월 전까지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남의 일에 이렇게 화가 나는 자신이 신기했다. 내일 팀장님께 다시 물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태연은 팀장을 찾아갔다. 팀장님,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태연아, 나도 어쩔 수 없어. 본사 지시야. 그럼 본사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경영상 이유래. 요즘 배달 앱들이 늘어나서 물량이 줄었다고 해. 태연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 장례식장, 남편은 낯선 여자와 함께였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태연의 손끝이 떨렸다. 배달 건수가 늘었는데 왜 감축이죠? 팀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점심시간, 태연은 다른 지점 배달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강남은 오히려 사람을 더 뽑는데요. 늘어나는 물량 때문이라고 했다. 태연은 의심스러웠다. 왜 우리만? 다른 지점은 인원을 늘리는데 왜 자신들만 줄이는 걸까?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편견,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저녁, 태연은 결심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어. 개월간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이 동네의 따뜻함. 이제 보답할 차례였다. 휴대폰을 들었다. 아버지 번호가 떴다. 개월 만에 처음 거는 전화.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이러는 게 맞을까?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정수호의 절망, 민철리의 걱정, 사은이의 한숨.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의 문제야. 태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태연입니다. 태연아, 무슨 일이냐? 김동철 회장은 놀란 듯 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드렸어요.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다. 개월간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다. 혹시 포기하려는 거냐? 아니에요. 회사 경영상 문제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아버지, 한강물류 구로센터 구조 조정건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김동철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건 경영진에서 결정한 일이다. 네가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다고요? 아버지, 제가 지금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태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그래도 너는 배달일 뿐이야. 경영 결정에 끼어들 자격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 문제예요. 아버지, 구로센터가 적자라고 들으셨나요? 그렇다고 보고받았다. 그럼 실제 수치를 확인해 보셨어요? 태연이 차근차근 말했다. 저희 센터 월 배달량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어요. 하루 평균 건에서 건으로 늘었거든요. 뭐라고?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월억에서 억 천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김동철 회장은 당황했다. 보고받은 내용과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한 건 강남센터는 인원을 충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야. 네. 어제 강남센터 배달원과 이야기했는데 5명을 더 뽑는다고 했어요. 태연이 냉정하게 지적했다. 아버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같은 회사에서 한 센터는 매출이 늘어서 인원 충원하고 다른 센터는 매출이 늘었는데 인원 감축을 한다고요? 잠깐만, 내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태연아, 네가 그런 수치를 어떻게 알고 있어? 현장에서 일하니까 알죠. 매일 배달량 체크하고
매출 현황도 보이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인 경영 상황은 네가 모를 거야. 김동철 회장은 여전히 인정하기 싫어했다. 아버지,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확인 안 하시면 언제 하세요? 내일 10명이 해고 통보받는데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상모, 지금 당장 와봐. 분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태연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어. 어떤 오류요? 구로센터 매출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증가했더라. 태연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랬군요. 아버지,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무슨 뜻이야? 개월 동안 현장에서 일해보니까 알겠어요. 본사에서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예를 들어 저희 센터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정수호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해고 대상 1순위예요. 왜?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평가받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 병원비 때문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에요. 본사에서는 지각이나 조퇴만 보고 평가하는데 그분이 병원 때문에 몇 번 늦은 걸 가지고 불성실하다고 한 거예요. 김동철 회장은 말이 막혔다. 그럼 평가 기준이 잘못된 거네. 네. 그리고 강민철이라는 분은 배달량은 조금 적지만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숫자만 보고 해고 대상에 올려놨어요. 이런 사정을 왜 보고하지 않았을까? 보고할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야?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건 둘 다지. 그럼 명을 해고해서 년에 억 정도 절약하는 게 억 매출 회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억도 큰 돈이야. 맞아요. 하지만 숙련된 직원명을 다시 뽑아서 교육시키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신입명을 채용하고 개월 교육시키면 최소 억은 들 거예요. 그리고 그 개월 동안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서 고객 불만이 늘어나면 태연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고객 한 명이 떠나면 연애 평균 10,000원 매출 손실이에요. 명만 떠나도 1,000만 원이고요. 네가 언제 그런 계산까지 할 줄 알게 됐어? 김동철 회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현장에서 배웠어요. 매일 숫자를 보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태연아, 경영 결정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여전히 완고했다. 감정이요? 저는 지금 가장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 경험이요? 아버지는 언제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태연의 말에 김동철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저는 개월 동안 매일 현장에 있었어요.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직접 봤고요. 알겠다. 해고는 일주일 미뤄보자. 김동철 회장이 한 발 물러섰다. 미루는 게 아니라 취소해야죠. 태연아, 성급하게 굴지 마라. 성급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하는 거예요. 태연이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텐데 왜 직원들을 일주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김동철 회장은 혼란스러웠다.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던 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다니. 태연아,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도 입장이 있다. 무슨 입장이요?
경영진들 앞에서 아들 말 듣고 결정 바꿨다고 하면 어떻게 보겠어? 그럼 경영진들이 잘못 보고한 책임은 누가 져요? 태연의 반박에 아버지는 더욱 당황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세요. 뭘? 다른 센터들도 구로센터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는지요? 만약 구로센터만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김동철 회장의 침묵이 길어졌다. 아버지, 제가 개월 동안 여기서 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성을 기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불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마지막 한마디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이분들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개월 전까지는 몰랐던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음 날 출근길 동료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해고 발표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태연이 형, 괜찮을까요? 김민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글쎄, 모르겠어. 태연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제 통화에서 아버지는 끝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다. 오전시 박 팀장이 급하게 뛰어왔다. 얘들아, 잠깐만. 모든 배달원들의 시선이 팀장에게 쏠렸다.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동철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해. 회장님이요? 모두가 깜짝 놀랐다. 년 동안 회장이 구로센터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언제 오시는데요? 지금 오고 계시대. 분 후에 도착하신다고. 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분 후 검은색 벤츠가 센터 앞에 멈췄다. 김동철 회장이 체에서 내렸다. 새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카리스마로 빛났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팀장이 급하게 인사했다. 명예 배달원들도 줄을 서서 고개를 숙였다. 김동철 회장은 한 명 한 명 천천히 훑어봤다. 그러다 태연과 눈이 마주쳤다. 김태현 씨. 네, 회장님. 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개월 만에 보는 아버지였지만 다른 동료들 앞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했다. 팀장, 어제 전화로 말한 해고 대상자들을 보여주겠나? 네, 회장님.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박 팀장이 서류를 건네줬다. 김동철 회장이 명단을 천천히 훑어봤다. 정수호, 강민철, 오세훈. 태연이 어제 말한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있었다. 정수호 씨는 어디 계신가? 저입니다. 정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족 사정이 어떻게 되시나? 아, 아내가 병원에? 정수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동철 회장이 한 명씩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다. 강민철의 두 아이, 오세훈의 부모님 이야기. 태연이 어제 전화로 말한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 이런 사정들을 왜 보고하지 않았나 팀장에게 물었다. 그런 개인적인 사정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직원의 가족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개인적인 일인가? 김동철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이 센터 실적 보고서를 다시 가져와. 네, 회장님. 분 후 가져온 보고서를 보더니 김동철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뭔가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증가했잖아. 그게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나? 김상무가 작성했다는 말에 회장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김동철 회장이 태연을 바라봤다. 김태현 씨,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동료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이었다. 갑자기 회장이 말단 배달원에게 의견을 묻다니. 회장님,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분들은 모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에요. 숫자로만 평가하기에는 아까운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이준호가 나섰다. 정수호 형은 우리 팀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분이에요. 아내분 병원 때문에 몇 번 늦은 것 때문에 불성실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민석도 거들었다. 강민철 형은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아이들 때문에 야근을 못하는 거지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이 하나 둘 나서기 시작했다. 김동철 회장이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해고는 전면 취소한다. 순간 센터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수호가 눈물을 글썽겼다. 강민철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모두가 긴장했다. 앞으로 매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각 센터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이야. 정말이세요? 팀장이 놀라며 물었다. 그리고 직원 평가 시스템도 바꾼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어.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해고 취소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환호했다. 그런데 김동철 회장이 태연에게 따로 말을 걸었다. 김태현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센터 밖으로 나왔다. 다른 동료들은 여전히 축하 분위기였다. 태현아, 아버지가 조용히 불렀다. 네, 아버지. 이제 둘만 있으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미안하다. 김동철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왜 사과를... 네가 맞았어. 나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직원들을 숫자로만 보고 현장 상황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네가 개월 전에 했던 실수를 내가 하고 있었어. 아버지, 어젯밤 잠 못 이루고 생각해봤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된 걸까? 사업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멀어진 것 같아. 임원들도 직원들도 모두 그냥 회사 부품 같아 보였어. 김동철 회장이 솔직하게 털어놨다. 하지만 너를 보니까 깨달았다. 진짜 리더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구나. 아버지, 개월 동안 너를 시험했는데 정작 시험을 받은 건 나였네.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저야말로 죄송해요. 개월 전에 그건 이제 됐어. 너는 이미 충분히 변했어. 그런데 태현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회사로 돌아와도 되고 계속 여기서 일해도 돼. 네가 정하는 대로 하자. 태연이 센터 안을 바라봤다. 동료들이 여전히 기뻐하고 있었다. 정수호는 집에 전화해서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강민철은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있었다. 아버지,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일주일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김동철 회장이 태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어떤 결정을 하든 아버지는 지지할게. 이제 너를 믿으니까. 태연이 아버지를 꼭 안았다. 개월 만에 느끼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드디어 개월이 되는 날이 왔다. 태연은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이 동네에서 보내는 마지막 아침일 수도 있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버지가 주신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다. 총각,
벌써 일어났네. 층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새벽 시부터 일어나서 민준이 도시락을 싸주고 계셨다. 네 할머니, 잠이 안 와서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할머니도 알고 계셨다. 태연이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다는 걸. 태연은 한강물류구로센터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동료들은 태연이 그만둘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아저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김민석의 평범한 인사에 이준우가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 표정이 어두운데 무슨 일 있어? 태연은 대답 대신 침묵했다. 이들과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마지막 배달지는 특별했다. 주문자는 박순자. 할머니가 무언가를 주문하신 것이다. 층집, 할머니와 민준, 은지가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태연의 물음에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다. 총각을 위한 작은 파티야. 방 안에는 태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 은지가 만든 김치찌개, 민준이가 그린 그림까지.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개월 동안 고생한 총각한테 고마워서. 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준이가 그림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봐요. 아저씨가 제일 멋있는 배달 아저씨예요. 태연은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저녁 식사 중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태연 씨, 오늘로 개월이죠? 태연이 답했다. 네. 은지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연은 잠시 침묵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은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태연 씨가 어떤 선택을 하셔도 응원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어디에 있든 지금의 마음을 잃지 마세요. 민준이가 잠든 후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다. 총각, 마음 정했어? 할머니는 따뜻하게 물었다. 나는 총각이 행복한 게 최고야.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행복한 거지. 할머니의 말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개월 전 총각은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비어 있어 보였어. 지금은 돈은 적지만 마음이 가득 차 있고. 할머니는 덧붙였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 마음을 잃지 마라. 다음 날 오후 아버지가 다시 센터를 찾았다. 이번에는 태연과 단둘이 만나기를 원했다. 결정했니? 김동철 회장의 질문에 태연은 숨을 깊게 쉬었다. 네, 아버지. 저는 다른 길을 택하겠어요. 아버지는 되물었다. 다른 길? 회사로 돌아가는 것도 여기서 계속 배달하는 것도 아닌? 태연이 답했다. 아버지, 이 개월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진짜 행복은 나누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누는 데서 아버지가 되물었다. 네, 제가 할머니와 민준이를 도왔을 때, 동료들과 함께 일했을 때, 은지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김동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태연은 답했다. 할머니 같은 분들,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태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단순한 복지 시설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자립 공동체요. 흥미롭네. 더 자세히 말해봐. 아버지의 말에 태연은 개월 동안 품어온 꿈을 털어놓았다. 예를 들어 할머니들은 텃밭을 가꾸고 수공예품을 만들고
은지 같은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운영을 담당하고 김동철 회장이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야.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할 거니? 태연은 솔직하게 답했다.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김동철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투자자가 되어줄까? 태연은 놀라 불었다. 네? 아버지, 정말이에요. 김동철 회장은 답했다. 조건이 있어? 태연이 되물었다. 무슨 조건이에요? 김동철 회장은 조건을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를 한강물류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책임자가 되는 거고.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그럼 저는 회사원이 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답했다. 맞아. 하지만 예전처럼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회사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회사원이지. 그리고 월급은 지금과 똑같이 10,000원. 어때? 태연은 웃었다. 개월 전에는 10,000원이 말도 안 되는 액수였지만 지금은 충분했다. 센터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아저씨가 승진한다고요? 김민석이 놀라워했다. 승진이라기보다는 다른 부서로 가는 거야. 이준호가 아쉬워하며 물었다. 그럼 우리랑 작별인가요?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작별은 아니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데 너희들도 참여할 수 있어. 태연은 희망 공동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그날 저녁 은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우와,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은지가 눈을 반짝였다.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혹시 도서관 담당자가 필요하면? 은지는 기뻐하며 답했다. 정말이에요. 제 꿈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아이들이 마음껏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태연은 기뻤다. 은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니. 그럼 우리 같이 꿈을 이루어봐요. 은지가 활짝 웃으며 답했다. 네. 개월 후 경기도 파주에 희망 공동체가 문을 열었다. 가구가 함께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텃밭을 가꾸며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민준이는 공동체 내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공부하고 있었다. 정은지는 도서관과 서점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태연은 전체 운영을 담당하면서도 여전히 주민들과 가까이 지냈다. 김동철 회장이 방문하여 물었다. 태연아, 행복하니? 태연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김동철 회장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됐어. 아버지도 행복하다. 태연은 공동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은지를 바라봤다. 언젠가는 그녀와 함께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개월의 시험이 끝나고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손끝이 떨렸다.